누가 누구를 협박하고 있었을까요? 그날까지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라는 것을. 3,500억 달러 요구, 관세 위협, 심지어 철수 카드까지요. 완벽한 압박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한국은 떨지 않을까요? 왜 거부할 수 있을까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뒤지고 숫자를 계산하고 현장을 찾아갔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985km라는 숫자를요. 45%라는 비율을요. 37%라는 충격을요. 하나씩 알아갈수록 전율이 흘렀습니다. 협박당한 건 우리였어요. 목줄을 쥔 건 저 작은 나라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였을까요? 한국이 협상 테이블을 뒤집을 수 있게 된 건 말입니다. 2025년 2월 어느 새벽 워싱턴 K 스트리트의 카페였습니다.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 뉴스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거부 의사 전달. 거부라고요? 미국에게? 저는 루카스 맥켄지입니다. 캐나다 출신이고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군사 전략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태평양 동맹 구조, 미군 배치, 방위비 협상 이런 걸 들여다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다니요.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3,500억 달러.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즉시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4,200억 달러 정도였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4%라니. 비교를 위해 일본 자료도 열었습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1조 3천억 달러였죠. 만약 일본에게 같은 비율을 요구한다면 얼마일까요? 1조 900억 달러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일본에게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에게만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작은 나라니까요? 만만해 보여서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요구하다니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내부 문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방부 쪽 자료였죠. 투자 조건의 세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45일 내 현금 납부. 원금 회수 전까지 50대 50 지분. 그리고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갑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한국이 돈을 내고 리스크를 지고 그런데 수익은 미국이 90%를 가져간다고요. 더 기가 막힌 건 45일이라는 기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 간 투자 협상이 몇 개월씩 걸린다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45일이요?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죠. 저는 문서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평생 수많은 협상안을 봤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투자라고 부를 수 없었죠.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명령보다 더 심했습니다. 약탈에 가까웠습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워싱턴에 왔을 때 한국은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죠. 그들이 거부한 건 당연한 거였어. 처음으로 저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를 넘어서 공감했죠. 이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국가의 피를 통째로 뽑아내라는 요구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펜타곤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루카스, 들었어? 한국이 대안을 냈대. 대안이요? 응. 대출형 투자 방식이래. 장기 계약 구조고 공동 결정 방식도 제시했대. 완전히 다른 판을 짠 거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들고 온 거야.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말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반격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단순히 노라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을 뒤집고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제시한 겁니다.
대출형 투자요? 공동 결정이요? 이건 협상이었습니다. 진짜 협상 말입니다.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상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변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지도 위에서는 그대로였습니다. 국경도 그대로였고 군사기지 위치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힘의 방향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저는 그날부터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상한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펜타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장교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이걸 봐.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도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한반도를 거꾸로 그린 거지? 자세히 보니 평택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원이 하나 그려져 있었죠. 985km 반경이었습니다. 그 원 안에 뭐가 있을까요? 베이징이 있었습니다. 타이베이도 있었고요. 도쿄도 포함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들어가더군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주한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985km 원을 그리면 동아시아 주요 도시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주한미군의 무기 배치 현황이었죠. 평택과 오산에 배치된 A-10 공격기, 사드 미사일 시스템, 그리고 최근 배치된 MQ-9 리퍼 무인기. 리퍼의 작전 반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0km입니다. 북한 감시용이라고 했잖아. 하지만 북한은 평택에서 200km도 안 됩니다. 1800km 반경이 필요할 이유가 없죠. 그럼 대체 누구를 위한 반경입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평택에서 베이징까지는 985km, 평택에서 상하이까지는 870km. 모두 리퍼의 작전 반경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태평양 전략을 분석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본 건 처음이었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 그들은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창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심장 그 자체였죠.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도 받았어. 그런데 이게 진짜야? 응. 군산 기지도 봐봐. 거기서 원 그으면 산둥반도 전체가 들어가. 리퍼 배치는 북한용이라고 했잖아. 동료가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북한은 핑계야, 루카스. 진짜 대상은 중국이지. 985km,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역사 수업이 떠올랐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말입니다.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 했죠. 미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일까요? 쿠바는 플로리다에서 15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미국의 심장부가 사정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평택은 베이징에서 985km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어떨까요? 그들의 수도가, 경제 중심지가 모두 미군 기지 사정권 안에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미 포위된 거였어. 쿠바 위기 때 미국이 느꼈던 공포를 지금 중국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거리죠. 쿠바는 150km였지만 평택은 985km입니다. 더 멀다고요? 천만에요. 현대 무기체계에서 985km는 코앞입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전초기지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태평양 전략의 축이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군은 한국을 축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985km 나는 반경을, 베이징을 향한 시선을 모두 한국이라는 땅이 떠받치고 있었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말입니다. 3,500억 달러를 요구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국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으로라도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식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평택은 한국의 도시가 아니야. 평택은 세계 질서의 심장이었습니다. 985km라는 숫자가 그걸 증명했죠. 저는 그날 지도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세계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도를 뒤집는 순간 진실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변방이 아니었습니다. 중심이었죠. 일주일 후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미 해군 조선소 현황 보고서였죠. 펜타곤 내부 자료였습니다. 기밀은 아니었지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 가득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요약 부분이 눈에 들어왔죠. 미국 조선 산업 점유율 전 세계 1% 미만. 숙련 인력 부족 심각. 주요 시설 노후화. 1%요? 미국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충격적이었죠. 미 해군 함정 수리 일정이 평균 6개월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부품 부족, 인력 부족, 기술 부족.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배를 제대로 고칠 수 없다.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보 문제였죠. 함정이 제때 수리되지 않으면 작전 투입이 불가능합니다. 태평양 함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비교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 조선소 현황 보고서였죠. 숫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28%, LNG선 시장 점유율 70%,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지스함 독자 설계 능력 보유, 잠수함 자체 건조 기술 확보, 미 해군 함정 수리납기 준수율 98%.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28%라고? 미국이 1%일 때 한국은 28%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었어요. 차원이 다른 얘기였죠. 더 놀라운 건 LNG선이었습니다. 70%요? 전 세계 LNG선 10척 중 7척을 한국이 만든다는 겁니까?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사진들이 나왔죠. 거제, 울산, 부산. 거대한 도크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야. 금속의 성당이야.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사진만 봐도 느껴지더군요. 이곳에서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말이죠. 한 개월 후 저는 부산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맹국 조선소 시찰이라는 명목이었죠. 사실은 제가 요청한 겁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부산 도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밤이었는데도 조선소는 환했습니다. 수백 개의 조명이 도크를 비추고 있었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쇠를 자르는 소리, 망치질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 그 모든 게 하나의 교향곡 같았습니다. 저게 미국 배입니까? 안내하던 한국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 해군 구축함이에요. 이번 주 안에 수리 끝나고 출항합니다. 이번 주요? 미국에서는 6개월 걸리는 작업을요? 저는 도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정 밑부분이 보였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빠르게. 한 용접공이 작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꽃이 튀었죠.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은 했을 솜씨였어요. 이 사람들은 예술가야.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녹슨 철 냄새와 섞여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엔지니어 한 분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죠. 용접공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소 5년이요. 제대로 하려면 10년 봐야 하고요. 기술은 시간을 먹습니다. 5년이요? 10년이요? 미국은 그 시간이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전국을 찔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저는 다시 도크를 바라봤습니다. 불꽃들이 계속 튀고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국가의 맥박 같았습니다. 시간조차 그들 편이었어. 미국은 빠른 걸 원했습니다. 당장 결과를 원했죠.
하지만 기술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5년, 10년, 20년. 그 시간을 견뎌야 장인이 나옵니다. 한국은 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묵묵히, 꾸준히.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태평양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패권은 항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패권은 도크에서 결정됩니다. 배를 만들고 고치고 다시 바다로 보내는 그곳에서요. 아무리 강력한 함대도 정비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그 정비를 한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미 해군도 멈춰. 이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죠. 구축함도 항공모함도 잠수함도 모두 한국의 도크를 거쳐갑니다. 부품도 기술도 인력도 한국에서 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였죠. 어둠 속에서도 조선소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이 태평양을 비추고 있어. 그날 밤 저는 패권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패권은 총과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용접과 정비였죠. 부산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제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보고서였죠. 제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산업에 숨겨진 의존성. 저는 커피를 한 잔 따르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텅스텐 45%, 비스무트 40%, 인듐 16%, 안티모니 31%.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잠깐, 이게 대체 무슨... 저는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죠. 텅스텐은 미사일 탄두에 들어갑니다. 비스무트는 정밀 유도 시스템에 필수예요. 인듐은 레이더 스크린에 쓰이고요. 안티모니는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데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야. 이건 심장이 외주화된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투기, 함정. 그 모든 무기 체계가 한국산 광물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45%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절반에 가깝습니다. 미사일 2발 중 1발은 한국 광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다음 주 국방부 내부 브리핑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미사일 증산 계획 차질 분석이었죠. 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현재 미사일 생산 라인이 목표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죠. 붉은 선이 아래로 쳐져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원자재 공급 부족입니다. 특히 텅스텐과 비스무트가 문제예요. 텅스텐이요? 비스무트요? 아까 본 그 광물들이지 않습니까? 차관보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증산 명령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광물이 없습니다. 한국 측 공급이 기존 계약 물량에 묶여 있어서요.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우린 총알이 아니라 광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백악관 쪽에서 일하는 친구였죠. 루카스, 잠깐 얘기 좀 할까?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봐. 비공개 메모야.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백악관 로고가 찍힌 문서였죠.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의 전략 광물 수출 통제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A 완전 수출 중단. 결과는 3개월 내 미사일 생산 완전 중단. 시나리오 B 50% 공급 감축. 결과는 증산 불가능. 현 생산량도 유지 어려움. 시나리오 C 30% 가격 인상. 결과는 국방 예산 압박, 타 사업 축소 불가피. 저는 문서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이 단 한 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전쟁 계획을 멈출 수 있다고.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죠. 저 높은 탑도 이 거대한 제국도 결국 금속 없이는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한국의 광물 매장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제 기술이 달랐죠. 텅스텐을 군사용 등급으로 정제하는 기술, 비스무트를 초고순도로 가공하는 기술.
이런 게 한국에 있었습니다. 기술이요. 또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봤던 용접공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시간을 먹습니다. 광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정제하고 가공하고 군사 등급으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죠. 그리고 한국은 그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수십 년을 말이죠. 저는 책상 위에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985km 반경의 그 지도요. 지도 위엔 국경이 있었지만 광물에는 국경이 없어. 텅스텐은 미사일이 됩니다. 비스무트는 유도 시스템이 되고요. 인듐은 레이더가 되죠. 그 모든 게 한국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은 총을 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속을 공급하는 거였어요. 문득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요구가 이해됐습니다. 그는 돈으로 한국을 묶으려 했던 겁니다. 광물 공급을 확실하게 만들려고요. 하지만 한국은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쥔 카드의 가치를요. 저는 백악관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시나리오 A, B, C. 세 가지 모두 미국에게 재앙이었어요. 우린 한국을 협박했어. 하지만 협박당할 사람은 우리였습니다. 한국이 수출을 멈추면 미사일 생산이 멈춥니다. 함정 건조가 멈추고요. 전투기 생산이 멈추죠.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제국의 전쟁 기계를 완전히 멈추기에 말이죠.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죠. 미사일은 금속이 아니라 계약서로 만들어져. 계약서요. 신뢰요. 파트너십이요. 협박이 아니라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45%라는 숫자가 명령보다 강하다는 걸요. 한국은 금속의 제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무부에서 긴급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산 제품 관세 영향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이었죠. 트럼프가 계속 밀어붙이던 관세 정책의 실제 효과를 분석한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받자마자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요약이 충격적이었죠. 한국산 제품의 25% 관세 부과 시 미국 제조업체의 52%가 6개월 내 생산 차질 예상. 52%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과반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절반이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산업의 절반이 그들 손안에 있었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업종별 분석이 나왔어요. 자동차 산업 배터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모두 한국산 비중이 40% 이상. 전자산업 메모리 반도체 60%, 디스플레이 패널 55%. 조선산업 핵심 부품 70% 이상 한국 의존. 저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통상전이 아니야. 자해야.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한국이요? 천만에요. 미국 기업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하이오로 출장을 갔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실태 조사였죠. 공장장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죠. 평생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LG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장 문 닫아야죠. 대안이 없어요. 중국산은 성능이 안 되고 일본산은 납기가 안 맞아요. LG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관세가 25% 붙으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우린 그걸 감당 못해요. 이미 마진이 빠듯한데 말입니다. 공장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어요. 작업자들이 많지 않았죠. 인력이 부족해 보이네요.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주문도 줄었어요. 불확실성 때문에요. 관세가 붙을지 말지 모르니까 발주가 안 들어와요.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우린 한국을 압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줄을 쥔 건 우리 자신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죠. 하지만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원 의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러스트벨트 출신이었죠. 그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루카스, 이거 봤어요? 52%라고요? 네, 봤습니다. 러스트벨트가 무너질 겁니다. 공장들이 문 닫을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지고 표가 사라지죠. 그가 책상을 쳤습니다. 트럼프가 몰락할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패권은 대양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의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협상을요. 협박이 아니라 대화로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트럼프가 들을까요? 저도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다음 날 백악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상무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52% 보고서를 설명했어요. 숫자를, 데이터를, 현장 목소리를 들려줬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가 틀렸을 거야. 과장된 거야. 상무부 장관이 당황했습니다. 각하, 이건 3개월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현장 데이터예요. 상관없어. 한국이 우릴 못 떠나. 우리 시장이 필요하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트럼프는 숫자를 믿지 않는다. 그는 직감으로 판단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감으로요. 그리고 그 감이 제국을 흔들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와 마주쳤습니다. 루카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데 사람은 거짓말하니까. 그날 밤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논평도 반박도 협상 제안도 없었죠.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시장이 대신 말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제조업체들이 불안해했어요. 주문이 줄었고요. 주가가 떨어졌죠.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했어. 하지만 시장이 대답했어. 침묵은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현실이 말해줬으니까요. 52%라는 숫자가 워싱턴을 울렸습니다. 공장 라인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부산의 도크는 지금도 환할 겁니다. 불꽃이 튀고 배가 수리되고 금속이 가공되고 있겠죠. 관세는 총탄보다 빠르게 자국을 관통한다. 우린 스스로를 쏜 겁니다. 3월 중순, 트럼프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기자회견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투자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절벽을 협상 카드로 썼어. 문제는 그 절벽 아래 우리도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요? 985km 반경을 포기한다고요? 평택기지를, 오산기지를, 그 모든 전략 거점을 버린다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펜타곤 친구였죠. 루카스, 이거 진짜야? 철수 검토라고? 방금 발표했어.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철수 카드요. 그건 양날의 검입니다. 한국을 압박할 수는 있죠. 하지만 한국이 다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일 후 CIA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TOP SECRET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능력 긴급 평가. 손이 떨렸습니다. 몽투를 뜯었어요. 첫 페이지 요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개월 내 핵무기 10기 이상 생산 가능. 미사일 기술 보유.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 농축 기술 확보 추정. 6개월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자로를 운영 중입니다. 플루토늄 생산 능력이 있죠. 미사일 기술도 있어요. 현무 미사일은 사거리 800km입니다. 고체 연료 기술도 확보했고요. 그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치적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NPT 제10조. 비확산 조약 제10조는 탈퇴 조항입니다. 3개월 전 통보하면 합법적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죠. 한국의 NPT 제10조는 미국의 협박을 무력화시키는 검이야.
주한미군 철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NPT에서 나가겠습니다. 6개월 후 핵보유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이 쥔 카드였습니다. 일주일 후 랜드 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핵 도미노 시나리오였어요. 비공개 세미나였죠. 발표자가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일본도 핵무장합니다. 기술적으로 한국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요? 지도에 붉은 점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대만도 고려할 겁니다. 베트남도요.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죠. 발표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패권은 종료됩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줄의 법조문이 제국을 흔들었어. NPT 제10조요. 고작 한 줄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세계 질서를 뒤집을 수 있었죠. 세미나가 끝나고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국무부 쪽 사람이었어요. 루카스, 우리 망한 거야? 모르겠어.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지. 그들이 진짜 핵무장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여론조사 결과였죠. 주한미군 철수 시 독자 핵무장 찬성 76%. 76%요. 4분의 3이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어요. 국민적 합의였죠.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서 준비를 끝냈어. 트럼프는 협박했습니다. 철수 카드를 꺼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답을 준비해뒀어요. NPT 탈퇴와 핵무장이라는 답을요. 저는 과거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1990년대 한국의 핵개발 시도가 있었죠. 미국이 막았습니다. 2000년대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역시 미국이 압력을 넣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미국이 먼저 철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남아야죠. 핵무장이 답입니다. 우린 스스로 도미노의 첫 번째 돌을 밀었어.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CIA 보고서요. 6개월. 한국이 필요한 시간은 6개월이다.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NPT 탈퇴 3개월, 핵무기 제조 3개월. 그럼 끝입니다. 한국은 핵보유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따라옵니다. 대만도요. 동아시아가 핵무기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요? 통제력을 잃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트럼프의 협박은 바람 같았어. 그러나 한국의 침묵은 돌벽 같았어. 한국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NPT 탈퇴도 핵무장도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여론조사가 말해줬습니다. 76%가요. 기술평가가 말해줬습니다. 6개월이면 된다고요. 법조문이 말해줬습니다. NPT 제10조가 있다고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그들은 협박당하지 않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어.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죠.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4월 초 비공개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합군수 협력회의였죠. 국방부, 상무부, 백악관 참모들이 모였어요. 한국 측 대표단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핵심 광물, 수리도크, 반도체 공급. 이 모든 건 안정적 파트너십 하에서만 확대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미국 측 대표가 물었습니다.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 10년 단위입니다. 관세 유예 조항 명시. 공동 의사결정 방식, 특수목적법인 구조. 기술 및 인력 상호 파견.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들의 조건은 총성이 아니라 계약이었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제안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긴급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미 해군 운용실 보고였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죠.
태평양 함대 가용률 37%. 37%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붉은 선이 가파르게 떨어져 있었어요. 작년만 해도 60%였습니다. 1년 만에 23%나 떨어진 거죠. 우리는 이미 멈춰 있었어. 함정이 제때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부품이 오지 않았죠. 도크 일정이 밀렸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함대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보고서는 단지 늦게 도착했을 뿐이었어요.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백악관 참모 한 명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조건을 수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국방부 쪽에서 반발했습니다. 그건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굴복이요? 37% 가용률이 대안입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실주의가 문을 열었어. 보호무역 강경파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37%요. 함대의 3분의 1만 작동한다는 뜻이죠. 상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 초안을 작성하겠습니다. 한국 측 조건을 기반으로요. 반대가 나왔지만 힘이 없었어요. 현실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회의 중간에 화상 연결이 잡혔습니다. 부산 도크였죠. 밤이었지만 화면은 환했습니다. 도크의 조명이 보였어요. 수리 중인 함정도 보였죠. 미국 구축함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금소금이 들렸어요.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측 엔지니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납기는 실내에서 나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달랐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불꽃 하나하나가 국가의 심장박동 같았죠. 우린 협박이 아니라 신뢰를 주문해야 했어.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죠.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루카스, 이거 진짜 하는 거야? 한국 조건 수용? 다른 방법이 있어? 없긴 한데. 기분이 이상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2일 후 합의 초안이 나왔습니다. 관세 철회 검토, 장기 계약 체결, 공동 결정 구조, 전략 물자 협의체 상설화. 한국이 제시한 조건이 거의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패권은 도크에서 판결났어. 우리는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요구했죠. 관세를 위협했어요. 철수 카드를 꺼냈고요. 하지만 결과는요? 우리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인 거죠. 왜일까요? 간단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함대는 37% 가용률이었습니다. 미사일 생산은 멈춰가고 있었죠. 공장은 부품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그날 밤 불꽃은 총성보다 설득력 있었어. 부산 도크의 불꽃 말입니다. 그 불꽃이 협상 테이블을 전복시켰죠.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아니었어요. 용접과 정비, 광물과 반도체. 그게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회의가 또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참석했죠. 합의 초안을 설명했어요. 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진 거 아니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현실을 봐야 합니다. 함대 가용률이. 알았어. 트럼프가 손을 저었습니다. 서명할게. 하지만 기분은 나빠.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 나왔죠.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역사적 순간이었어, 루카스. 그래. 제국이 도크 앞에서 무릎 꿇은 순간이지.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우린 힘을 요구했지만 시장은 신뢰를 요구했어.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협박으로도 안 됐어요. 결국 계약이 답이었죠. 상호 존중, 장기 파트너십, 공동 의사결정. 한국이 처음부터 제시했던 그 방식이 맞았던 겁니다. 저는 합의 초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미 전략 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다. 상호 존중이요. 신뢰요. 이제야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온 겁니다. 태평양 함대 가용률 62%.
62%요. 37%에서 25%피나 올랐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도크가 돌아갔습니다. 부품이 왔어요. 수리가 제때 됐죠. 한국과의 협력이 작동한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대를 보수하는 게 아니야. 질서를 보수하는 거야. 함정 한 척을 고치는 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태평양을 안정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10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고 싶었죠. 부산 도크를 다시 갔습니다. 밤이었어요. 여전히 환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평택 기지도 갔습니다. 985km 반경의 중심이요. 거기 서서 사방을 바라봤어요. 태평양은 넓어. 그러나 중심은 한국이야. 베이징도 도쿄도 타이베이도 모두 이 반경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랐죠. 포위가 아니라 연결이었어요. 긴장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고속철을 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바다는 넓다. 그러나 기둥은 하나다. 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태평양의 기둥이었어요. 광물을 공급하고 배를 고치고 반도체를 만들고 기술을 나누는 나라. 협박당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나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했죠. 지난 8개월의 기록이었어요. 3,500억 달러 요구에서 시작해서 985km를 배우고 도크의 가치를 깨닫고 광물의 힘을 인정하고 침묵의 무게를 느끼고 핵의 그림자를 보고 협상 테이블이 뒤집히고 마침내 새로운 동맹이 탄생하기까지. 한국은 동맹이 아니야. 기둥이야. 동맹이라는 말은 가벼웠습니다. 같이 있다가 떠날 수도 있는 관계죠. 하지만 기둥은 다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요. 한국이 바로 그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이제 나는 단언해. 태평양의 심장은 서울과 부산 사이에서 뛴다. 한국을 잃으면 바다가 멈춥니다. 함대가 멈추고 미사일이 멈추고 전략이 멈춰요. 협박으로는 안 됐습니다. 존중해야 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그 기둥 위에 서겠다. 5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미 공급망 전략 동맹 체결.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대중은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말입니다. 전략 광물, 반도체, 도크, 배터리. 사축 협력 체계가 공식화됐습니다. 장기 계약이 체결됐죠.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협박의 시대는 종료되었다. 상호 의존을 인정한다. 저는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문장이 나왔어. 협박이 아니라 협력이요. 일방이 아니라 상호요. 이제야 동맹다운 동맹이 된 겁니다. 일주일 후 내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 전략 재정의에 관한 내용이었죠. 저도 참석했어요. 지도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익숙한 지도였죠. 985km 반경의 근원이요. 하지만 설명이 달랐습니다. 평택은 억지의 초점이 아닙니다. 질서의 중심축입니다. 발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베이징을 겨냥한 창이 아니라 태평양을 안정시키는 기둥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85km, 그 거리의 의미가 바뀌었어. 포위의 원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원이었죠.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과 대만이 연결되는 거였어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폐기됐습니다. 문서에 명시됐죠.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과 영내 질서 유지의 핵심이다. 철수는 옵션이 아니다. 영구화된 겁니다. 더 이상 협상 카드가 아니었어요. 다음 달 산업 재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측은 도크 재건에 나섰습니다. 합금 생산 라인도 복구했죠. 부품 제조 시설도 확충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컨설팅 팀이 파견됐거든요. 기술 이전이 시작됐죠. 공동 R&D도 가동됐어요. 서로의 도크를 잇는다. 이게 새로운 모토였습니다.
미국의 도크와 한국의 도크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군수 표준도 공동화됐습니다. 부품 규격을 통일했어요. 납품 시스템을 연결했죠. 이제 양국은 하나의 생산 체계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야.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만드는 거였죠. 7월, 오하이오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어요. 몇 달 전 갔던 곳이죠. 공장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그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라인이 다시 돌아갑니다. LG 배터리 납품이 안정됐어요. 장기 계약도 체결했고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시끄러웠어요. 벨트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바빴어요. 벽에 새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납기는 국격이다. 한국 조선소에서 봤던 그 문구였습니다. 납기는 국격이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어. 미국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서요. 납기 준수의 중요성을, 품질 관리의 가치를, 장인 정신의 힘을요. 9월, 펜타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태평양 함대 가용률 62%. 62%요. 37%에서 25%피나 올랐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죠. 도크가 돌아갔습니다. 부품이 왔어요. 수리가 제때 됐죠. 한국과의 협력이 작동한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대를 보수하는 게 아니야. 질서를 보수하는 거야. 함정 한 척을 고치는 건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태평양을 안정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10월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한국을 제대로 보고 싶었죠. 부산 도크를 다시 갔습니다. 밤이었어요. 여전히 환했습니다. 불꽃이 튀고 크레인이 움직이고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평택 기지도 갔습니다. 985km 반경의 중심이요. 거기 서서 사방을 바라봤어요. 태평양은 넓어. 그러나 중심은 한국이야. 베이징도 도쿄도 타이베이도 모두 이 반경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가 달랐죠. 포위가 아니라 연결이었어요. 긴장이 아니라 안정이었습니다. 고속철을 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바다는 넓다. 그러나 기둥은 하나다. 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태평양의 기둥이었어요. 광물을 공급하고 배를 고치고 반도체를 만들고 기술을 나누는 나라. 협박당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나라.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했죠. 지난 8개월의 기록이었어요. 3,500억 달러 요구에서 시작해서 985km를 배우고 도크의 가치를 깨닫고 광물의 힘을 인정하고 침묵의 무게를 느끼고 핵의 그림자를 보고 협상 테이블이 뒤집히고 마침내 새로운 동맹이 탄생하기까지. 한국은 동맹이 아니야. 기둥이야. 동맹이라는 말은 가벼웠습니다. 같이 있다가 떠날 수도 있는 관계죠. 하지만 기둥은 다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요. 한국이 바로 그 기둥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이제 나는 단언해. 태평양의 심장은 서울과 부산 사이에서 뛴다. 한국을 잃으면 바다가 멈춥니다. 함대가 멈추고 미사일이 멈추고 전략이 멈춰요. 협박으로는 안 됐습니다. 존중해야 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그 기둥 위에 서겠다.